국악학 박사 최현주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빗길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빗길을 뚫고 온 게 아깝지 않았다라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제목 설화는 해설, 이야기, 그리고 그림과 무용이 함께하는 황규성 무용가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전통예술과 인문학이 만났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얘가 잘 안 없네요. 자, 인문학. 우리 인문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인문 모두 상형 문자인데요. 형태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아마 사람 인자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질문하지 말라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부분에 문신을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문신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신분이 뭐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뜻하는 그럴 문자가 가슴에 문신을 새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문학은 모든 예술과 또 모든 과학과 모든 지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천시받거나 또는 가장 취업이 안 되는 전공들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힘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연구해내는가는 그 문명이 어떻게 발달해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도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상학은 그림 또는 형태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문화를 이해해 보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음악 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문이죠. 과거의 유물이나 유산 또는 그림 등에서 그 당시의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상학의 대상은 모든 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가 여기 반대 암각화입니다. 이 안에는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사자입니다. 소도 있고요. 멧돼지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상이 여기에 모두 있기 때문에 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팡이를 들고 흔드는 부족장이 있었구나. 그리고 고래를 잡아서 먹었구나. 멧돼지를 잡아서 먹었구나 라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을 볼까요?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신라시대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저 항아리에 붙어있는 작은 토우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배가 부른 게 살이 찐 게 아니라 임신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악기는 가야금으로 추정되는 악기입니다. 저 양 옆에 뾰족 나온 끝부분이 양이두라고 해서 양쪽에 양의 귀 같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양이두가 있는 저 악기는 신라시대 때 가야금 또는 신라금으로 추정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임신부가 연주하고 있다면 음악을 연주할 만큼 풍요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다사는 그 풍요를 뜻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테마도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대부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테마로 들어있는 그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옛날 사찰로 가서 복원이 잘 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 그 안에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 옆에 풍속화는 아마 한 번쯤 미술교과서에서 다 만나보셨을 겁니다. 네, 단원 기본도에 우리가 무동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악사가 6명 등장합니다. 이 6명의 악사는 지금 사면립각의 편성이라고 하는 무용반주 또는 대풍류라고 부르는 반주의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앞에 춤을 추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용반주로 정조시대 때에도 이렇게 반주를 동일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림에서 재밌는 부분은 머리에 쓰고 있는 관,
페랭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머리에 쓴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뜻했는데요. 페랭이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갓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같이 다니던 팀원이 아니라 오늘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 오브리라고 하죠. 오브리를 띠러 오신 악사들이 각각 모여서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도상학을 2009년도에 처음 접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도상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은퇴하신 이제 고 권호선 교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제가 신청하고 보니까 딱 3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폐강 딱 막는 인원이 3명이었어요. 교수님 댁으로 가서 수업을 듣는데 원래 3시간짜리 수업인데 오전에 가면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붙어 앉아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귀여워 보이셨는지 저를 데리고 해외 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도상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건 왜 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필요한가였습니다. 근데 음악 도상학보다 사실 무용 도상학이 더 해석이 어렵다는 지점이 있고 연구가 덜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상학이 너무 좋아서 박사 논문을 도상학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당시 지도 교수님이 노고하셔서 쓸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 오케이 하셨으면 저는 아마 도상학으로 논문을 썼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림은 의궤입니다. 의궤는 궁궐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기록한 일종의 기록용 사진 같은 건데요. 예전에 도상학을 배우기 전에는 의궤를 볼 때마다 항상 이해 안 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점에서 다 춤을 춥니다. 여긴 다른 춤, 여기도 다른 춤, 여기도 다른 춤, 다 다른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걸 동시에 했을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벼는 하루에 한 장만 그린 겁니다. 계속 춤은 있었지만 그걸 매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그림 안에 다 몰아넣은 거죠.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난 끝까지 모든 춤이 동시에 이루어졌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유명한 의궤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봉수단 진찬도인데요. 화성 능행도의 일부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단원 김홍도가 총책임으로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형식에 얽매여서 그려야 하는 그림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풍속화는 역시 유명하죠. 회원 신문복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풍속화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하정이라고 제목을 우리가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기에 식구가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후로 밤 깊은 산경인데 두 사람 마음 두 사람이 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둘이 연인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어느 집 각별하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이 그림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 저 위에 달이 월식중이거든요. 언제? 1793년 8월 21일 자정무렵입니다. 신윤복의 생년 중에 본인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이 월식이 딱 2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정에 일어난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딱 저 날짜, 저 시간의 배경을 그린 겁니다. 선비와 기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기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무용하시거나 한국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금방 채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복 깃을 오른쪽으로 치마를 돌려 입으면 기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 속의 그림 속의 주인공은 치마 깃을 오른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기녀와 복색을 딱 보니 선비가 함께 몰래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이 풍속화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들은 희원 이한철의 세시 풍속도 중 오폭에 해당하는 그림과 기산 김준근 가장 최근의 풍속화가인데요.
생물현은 미상이지만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까지 활동했던 풍속가가로 보입니다. 김중훈의 그림, 담은 김홍도의 그림, 그리고 작자를 알 수 없지만 20세기에 그려진 그림들로 오늘 각각의 무용작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만날 무용작품은 장고춤, 진쇠춤, 소고노름, 진도군노름 4작품인데요. 모두 악기가 들어가는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아까 잠깐 오늘 무용을 함께 하실 황필성 무용가하고 이야기했는데 징춤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 깔깔대고 웃으면서 했습니다. 정말로 장고, 쌩가리, 소고, 북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경쾌하고 신나는 춤사위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세시풍속도입니다. 세시풍속도는 각 절기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대부분 도병, 즉 병풍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희원 이한철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딱 정해서 전해져 오는데요. 희원 이한철, 대대로 화공집안, 노아서의 화원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업을 내려받아 가업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경직도의 일종입니다. 이 경직도는 어떻게 12개월 동안 세시풍속으로 백성들이 지내는지를 그려서 처음에는 왕실 그리고 양반들이 누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즉 임금님도 저 그림을 보시면서 아 이때쯤 백성들이 이런 걸 하고 있겠거니 아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시라 라는 그림이었는데요. 19세기쯤부터 민간으로 확산이 됩니다. 농가에서 12개월 동안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연령대용대라 원래는 12폭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10폭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김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5월경에 둘의 풍물로 추정이 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날 장고춤은 강선용류 장고춤입니다. 장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악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악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와서 중국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악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하는 향악기,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우리나라 화한 악기들을 당악기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유입된 중국의 악기지만 지금 중국은 연주하지 않고 우리가 일본에 전해줘서 일본만 아주 작은, 특히 고려악이라고 하는 우리 음악이 전승되어진 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장고는 사실 장고라고 한자로 써야 하지만 교과서에는 장구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장고라는 이름이 국제음악학사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악기로 먼저 등재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민간에서 쓰던 장구란 이름으로 새로 올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표준어가 장구가 되었지만 한자로는 지팡이 장자에 붓고자, 즉 채를 들고 친다는 뜻의 장구입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데 쓰는 반주장구와 주인공이 되는 풍물장구, 그리고 무용할 때 메고 나오는 무용장구로 나누어진다고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장구춤은 2종입니다. 장구의 가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설장구춤과 춤사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기방 형태의 장구춤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만나실 장구춤은 기방 형태의 장구춤입니다. 경기 민요가락, 특히 한강스타령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아주 흥겨운 춤사위와 장구가락이 어우러집니다. 첫 순서입니다. 그에 어울리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듣네요. 어떠셨어요? 아까 동거 원령도라는 그림 속에서 보였던 장소는 사실 설창구에 좀 더 가까운 작품이었겠지만 이것이 문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술적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두상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도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했던 사진입니다. 신라의 토인데요. 목이 없고요. 팔을 들고요. 가야금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걸 발굴했던 사람은 가야금이라는 악기도 몰라. 그저 이 손 사이에 가야금의 양위로 부분을 끼우면 맞겠거니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야금은 저렇게 들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악기라는 겁니다. 조금 거짓말 못하면 저 가야금, 덕금이라고 하는 가야금에 저는 뒤에 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악기거든요. 거짓말을 조금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을 수 있는데 그 큰 악기를 누가 이렇게 한 손으로 거꾸로 그것도 뒤집어서 들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이는 저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을 할 때 놔놨던 도장입니다. 저 잘못된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이 가야금이 옆으로 있었고 손가락이 올려져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던 사람은 이대로 그림을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발굴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게 맞지 않은 걸 아는데도 고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왜 도장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기산 김중근의 그림입니다. 아마 기산 김중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풍속화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신윤복, 김홍도 정도인데요. 여기 기산 김중근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 그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해외에는요, 100 정도 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독일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이 이 교육을 보고 발굴해서 거꾸로 우리나라의 책을 만들어낸 케이스. 독일에 있는 많은 박물관에 이 기산 김중근의 그림이 있습니다. 왜일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첫째, 김중근은 제대로 된 조선식의 화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제대로 된 화원 집안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혼자 독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림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엽서 같은 것으로 만들어갈 때 사파 작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다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만 100점 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돈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생활 속의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 한글로 그림에 대한 제목을 써놨습니다. 저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김중근이 직접 붙인 이름이에요. 붓중패 노름놀고 라고 한글로 써놨습니다. 이 기산 김중근의 그림 중에는요, 고문을 받는 장면도 있고요. 자,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한 바퀴 도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무엇을 만든다거나 먹는다거나 하는 정말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을 그의 색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색깔이 화려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기상 서양의 그림 화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색깔 있는 그림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려졌던 것으로 보여요. 기산 김중근이 그린 북중이라는 이 그림은 꽹과리를 치면서 시주를 청하는 중에서 시작해서 이후 전문 유랑 예인 집단으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북중패라고 부릅니다. 보면 여기에 조그마한 무동아이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북을 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중패라는 이름처럼 승복을 입고 고가를 쓰고 장점을 입고 있는 사람도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이 북중패라는 말 안에 중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나 지금 길거리를 돌면서 돌고 있구나. 왜? 스님들이 쓰시는 불교에서 쓰는 도구들이 아닌 민간에서 쓰는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 진쇠춤입니다. 진쇠, 참쇠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진짜 쇠란 뜻으로 꽹과리를 뜻합니다.
민간에선 꽹가리라고도 하고 꽹꽹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표준어와 꽹과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진세춤은 이동한 인류 그리고 조홍동 여러 가지 이유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남성들의 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추지 않았던 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동환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사에 만주 백관들이 궁에 불려가서 즐거운 일을 서로 축하할 때 원님들이 추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춤을 추어본 적이 없는 원님들이 모여서 춤을 추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복장에서부터 오는 아마 이것이 원님과 좀 비슷한 복장이다 보니 설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음악은 경기 구악의 뿌리를 두었고요. 제인춤으로 들어갑니다. 자, 진세춤, 꽹과리 소리와 함께 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작품을 직접 눈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분석하는 좀 볼까요? 신유복의 주유청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역시 미술 교과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검은 배경이다 보니까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흰색 배경 부각하려고 천도 준비하고 해봤는데 그랬더니 무용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림은 찾아보실 수 있지만 무용은 여기서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용에 좀 집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림은 제목만 기억하셨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은요, 선유, 즉 배를 타고 즐기는 놀이입니다. 요즘도 요트 탄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들만 하는 놀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저 당시에 한강에 배를 띄우는 건 상당한 돈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녀들까지 불러야 하다 보니 이 기녀들의 비용과 배를 빌리는 비용과 거기서 먹는 것과 이런 것을 다 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놀이였던 모양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여기 뱃사공이 하나 보이고요. 대금을 불고 있는 남자아이가 하나 보입니다. 댕기 머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고 소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포를 입지 않은 걸 보아하니 신분이 높은 아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악노라고 부릅니다. 악노는 임금님이 장학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두고 음악이 필요할 때마다 썼던 것처럼 돈이 많은 양반 집내에서 자신들의 노비들 중에 재주가 있는 아이를 음악을 가르쳐서 자신만의 연주자로 키워놓았을 때 악노라고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악피, 남자는 악노라고 불렀죠. 아마 여기 있는 이 남자아이는 악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기생 한 명이 생황을 불고 있죠. 생황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화음을 불 수 있는 악기입니다. 호흡을 들이내뱉거나 들이마시면서 모두 다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피아노로 치자면 왼손 반주 같은 역할을 하는 악기이죠. 양반은 1명, 2명, 3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들 기녀들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까이 있는데 딱 한 양반만 멀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허리에 메고 있는 띠, 즉 세조대가 흰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상중입니다. 3년상을 치러야만 했던 상중인 거죠. 그런데 아직 부모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뱃놀이를 한다는 말에 정신을 잠시 잃고 여기 온 겁니다. 왔는데 그렇다고 기녀까지 가까이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멀찍이서 뒷짐을 지고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은 기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은 이 그림 한 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던 거죠. 풍속화가 재미있는 게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그리는 그림에선 찾을 수 없었던 숨겨진 사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김옥도의 사계 풍속도면입니다. 4계절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병풍 형태로 만들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무동이라는 김홍도의 작품과는 완전히 달라요. 김홍도가 왜 풍속화에서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배경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무동이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곳이 시장인지 아니면 연주회장인지 아니면 어디 양반집 사랑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림은 예로부터 사람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풍경을 잘 그리는 것을 그림을 잘 그린다고 쳤거든요. 그러니 온전히 풍속화를 그릴 때는 이 배경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마도 어딘가에 납품했던 그림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춤을 추는 사람 또는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높은 신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먹고 사는 데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김홍도는 자기가 좋아서 그린 풍속화, 궁궐에서 그린 의궤, 그리고 이렇게 양반들에게 팔았던 그림들까지 다채로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 부분에는 소고가 보입니다. 2명의 남자가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데요.
김홍도가 30대 화원 시절, 즉 화원으로 재직하는 도중에 그린 그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민적인 그림을 넣고 현실적인 취향이 반영된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궁궐에서 시키는 대로 의궤를 그리듯이 그린 건 아니고 내 취향은 좀 넣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의 그림은 다 그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첫 번째 폭에 있는 여름 풍속인데요. 사당연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파리 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림들과 유물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날 춤은 아까 그림 속의 주인공이 들고 있었던 소고입니다. 소고는 국악기 중에 가장 작은 북이에요. 우리나라 악기 중에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이 북입니다. 제일 큰 북은 아파트 2, 3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보라고 하는 북이 있습니다. 오직 궁궐에서만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악기가 바로 소고입니다. 이름부터가 작은 북이라는 뜻이죠. 주로 풍물이나 농악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벚꽃놀이, 소고놀이, 채상노춤, 벚구춤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니 궁궐이나 또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고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깔 소고춤,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얹혀진 꽃을 올려서 고깔을 쓰고 추는 춤과 치상상모춤이라고 해서 상모를 돌리는 그러면서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고깔 소고춤, 그것도 고창 고깔 소고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건 오늘 작품이 초연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안무해 주신 김영희 교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연을 위해서 직접 자리해 주시고 또 오셔서 직접 지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져서 보여지는 고창 고깔 소고춤을 감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가 가까이 왔습니다. 먼저 마지막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부터 4주간 예인단 단청이라는 이름으로 수요 상설 공연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고요. 저와 황미선 무용가와 함께 진행하는 거라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예인단 단청의 멤버들이 각각의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예인단 단청은 진도 국놀이 이수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만나 오랫동안 함께 숟가락을 나누었던 인연들이 모여서 한 팀이 되셨는데요. 이 단청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단청은 굉장히 아름답고 건물을 오랫도록 보존하도록 해주는 그런 도료 작품이지만 자주자주 도색해주지 않으면 금방 퇴색해버리는 그러한 건축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단청으로 모이신 5분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색깔이 아주 명확하신 예술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진도 북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셨기에 그 색깔들을 모두 담은 단청이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스스로를 수련하고 함께 모여 수련하시기에 자주 재채색을 해야만 그 화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청과 가장 어울리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공연만큼이나 앞으로 있을 3번의 공연도 아마 누가 보아도 훌륭하다, 누가 보아도 정말 잘 보았다 할 수 있는 공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백자도라는 그림입니다. 100명의 아이가 있는 그림이에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하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 백자도는 백동자도라고도 부릅니다. 1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이 그림 말고도 경연을 한다거나 어떤 그 시를 갖고만 이야기를 한다거나 관직에 나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른들이 할 법한 일을 아이들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다시 말해 내 아이가 나는 많은 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이 모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림을 의뢰한 것이죠. 이 그림은 작자 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화사대주의 때문인지 중국 복식을 한 그림이 많은데요. 이 그림은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에 복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아이는 무관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저 중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외에 나머지 전부 다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 동자들이에요. 이 친구는 무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관의 집에서 같은 무관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아까 보셨던 삼연육각 편성입니다. 이 삼연육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리가 둘, 대금이 하나, 해금이 하나, 장구가 하나, 좌구가 하나, 즉 북이 하나 들어가는 무용이나 또는 대풍률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림은 무용반주용이라면 이건 음악이 주가 되는 대풍률입니다. 이건 지금 과거에 급제해서 3일 동안 동네 잔치를 하면서 연주하는 3일유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게 널리 민간에서부터 궁궐까지 모두 다 사용하고 있고 용도에 따라 북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날 북은 좀 전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바로 진도 국룰입니다. 진도는 정말 독특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섬도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심지어 멍멍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섬 중에 하나인 이 진도는 우리나라 무속음악,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도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 단연토 진도 국룰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악기이자 가장 종류가 많은 악기인데요. 그런 북중의 진도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손으로 칩니다. 우리나라 북은 위에서 아래를 향해 양손으로 치는 건 있지만 장구처럼 양옆을 돌아가면서 치는 북은 진도북노래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장구처럼 비스듬히 매고 쌍음체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가락과 묘기를 변화무쌍하게 표현하는 북노래입니다. 이 춤은
일단 국이 좀 무겁고요. 그렇지만 국가락이 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흥을 돋우는 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감상하신다면 아까 소곡처럼 큰 박수와 함께 소리 지르면서 함께 표현하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부끄러운데 하시지 말고 마지막 작품이니만큼 크게 소리도 질러주시고 중간중간 큰 박수도 주시면서 이 공연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황교선 선생님 숨 좀 고르셨을까요? 네, 아까 너무 제가 이렇게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하고 황교선 선생님하고는 제가 기획을 하고 해설을 하면 그걸 현실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같이 저도 16살부터 국악을 해서 지금까지 국악을 50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서 짝꿍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 그림을 눈앞에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둘이 이야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역사 덕후와 그 역사에 맞는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순돌이라고 하는 김포의 설화 속의 주인공을 가지고 그 안의 이야기로 바꿔서 샌드아트와 함께한 작품도 했었고요. 탯줄을 꼬듯이 새끼줄을 꼬아가는 3한살 결혼한 작품도 함께 했었고요. 99의 이름,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작품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 다 믿지 않지만 오늘 좀 저희를 잘 아는 분이 뭘 좀 봐주시겠다고 별자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별자리를 보시더니 두 분은 어깨가 붙은 샴쌍둥이 같은 운명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봤지만 이렇게 어깨가 붙은 샴쌍둥이는 처음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계속 생각하던 도상학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으나 실기를 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상상 속의 일이었던 것을 드디어 제가 오늘 현실로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공연은 사실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한번 기획을 했었다가 무산된 작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당일날 부서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공연 당일날 한번 무산됐던 작품이라 다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 저희가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성교소극장에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인가 3년 만에 하는 거라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제 진도분놀이 저희 준비된 것 같아요. 부 선생님 고개를 한번 이렇게 내놔주시겠어요?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나오셨을까요? 큰 소리와 함께 큰 박수와 함께 진도분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림과 글로 풀어내는 국악학 박사 최현주였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이곳에 오늘 공연 내내 모든 음악을 반주해주신 우리 악사분들이 계십니다. 정선희님, 김순기님, 강의정님, 김경희님, 임여진님께도 한 번 더. 이제 오늘의 이 무대를 저는 사실 여기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무대 전체를 모두 쓰신 저의 애정하는 반쪽 황비성 무용가를